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늘 제가 전공이 국제관계라서 그렇지만은 항상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를 찾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기서 써 있지만은 중국의 해외 투자를 이용한 태평양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중국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 속에는 중국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위협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요. 지금도.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우파가 미국으로부터 그다지 전폭적인 지원을 전 못 받는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각지에서 싸우고 있는 상대하는 자들은 뭐 중동적인 이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결탁되어 있는 이슬람입니다. 주로 시아파들이 많아요. 이쪽 단체들. 그 다음에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묶여 있는 유럽의 각종 집단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필두로 한 밑에 꼬봉 국가들. 그 중에 하나 이제 북한이죠.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반도에만 살다 보니까 한반도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나 가나 같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무역 몇십 번째, 한 12번째가 13번째가 그렇죠. 경제 수준도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주변 개발도상국 정도의 외교만 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공짜로 얻어먹으려면 하냐. 너희들도 참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 경제 규모와 국력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정도 격에 맞는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절대 동맹국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국제관계나 주변 정세를 잘 읽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북한한테 침략당할 때 미군이 와주는 게 동맹군인 겁니까? 미국이 공격을 당할 때 우린 도와주는 건 동맹군에 포함 안 되나요?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받으려고만 할 줄 알지 주려 하지 않는다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우파운동을 해도 미국에서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건 그냥 부담이기 때문에. 줘야만 되는. 상호 공존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인도 태평양 전선 늘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지금 북한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패권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그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러시아 정도예요. 러시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국과 동맹을 맺어서 미국에 견제하려는 국가는 미국은 다 적성국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북한도 미국의 적이에요. 자, 중국은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중국은 이렇게 수출과 수입하는 루트가 바닷길, 맨 밑에는 실크로드길, 맨 위에는 러시아길이에요. 이 세 루트를 지금 가지고서 지금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대부분 다 바다를 통해서만 들어가요. 현재도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다만 한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거를. 하지만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미군 기지가 태평양과 인도양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부담으로 느낍니다.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닷길을 통과하지 않는 제3의 루트를 개발하려고 중국이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대1로 신실크로드 계획, 신항로 개척.
두 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뭐냐? 러시아 쪽으로 가는 항로예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중국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부었을 것 같습니까? 세 군데 중에. 네? 바닷길? 그러니까 1대1로는 두 개예요. 실크로드와 바닷길. 1대1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맨 위서부터 시베리아, 실크로드, 바다 셋 중에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쏟아서 부었을까요? 실크로드입니다. 왜냐? 바다는 미국의 해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막힐 수 있어. 러시아가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 영토를 가장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통과하고 러시아나 미국 같이 강하지 않은 나라, 즉 만만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루트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중국은 의도적으로 저 개발도상국 국가를 빚의 덜미를 잡게끔 해서 빚으로 올가매고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최근까지. 중국하고 사업하고 나면 마지막엔 부도 나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전략을 썼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했던 전략하고 똑같아요. 그랬는데 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런 문제. 이게 지금 제가 점을 표시해 놓은 게 지금 그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각종 분쟁입니다.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는 91년도 소련 붕괴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노란색으로 점을 쳐놓은 거는 200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그 각종 테러라든가 사고예요. 잘 보시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동유럽하고 중동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분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 소련이 붕괴했을 때 미국이랑,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랑 고르바초프가 서로 포옹도 하고 그랬잖아요. 악수도 하고. 그러면 세계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왜? 러시아라는 저 거대한 나라가 소련의 시스템이 붕괴됐을 뿐이지 아직도 공산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가 저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자본주의 국가와 손을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자칫 잘못하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성장할 걸 미국이 놔둘 일이 있겠어요? 안 놔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족족 실패하는 경제정책을 만들죠. 러시아가 그래서 오늘날 거지가 되죠. 패권은 절대로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패권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뭐 다자간 협정 웃기고 있네요. 누가 그런 걸 한다니까. 미국이 패권을 놓치는 날은 미국이 진짜 중국이랑 전쟁을 해서 졌을 때, 그러면 그때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랑 중국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뭐 삼제강 구도를 만든다? 미쳤습니까? 그런 걸 하게? 그거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미친놈이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미국은 죽여버려요. 자신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순간 용서치 않습니다. 왜? 세계 역사가 그래요. 미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역사에 어떤 제국도 자신의 제국의 패권에 도전한 나라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동유럽하고 중동에서 많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의 현 세상은 백인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뭐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이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대상은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을 다 친서방 국가로 만드는데 더 총력을 집중했죠. 그리고 중동의 산유국들을 친소파 정권이 있던 지역을 다 친미파로 바꾸면서 이 지역을 서방 국가의 우방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1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요 분쟁이 다 중동과 동유럽에 집중됐던 겁니다.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거의 끝나고 일부러 정리 안 하는 지역은 시리아만 남았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제는 어디가 되느냐? 인도태평양이에요. 왜 인도태평양이에요? 이거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만든 겁니다. 러시아 아니에요. 왜? 여긴 러시아가 없어요.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어서 미국에 대해 견제하려는 세력은 전부 적으로 간주합니다.
자기 편 아니에요. 설령 한국 사람이 그런다고 한국도 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만들고자 하는 독자적인 항로, 그리고 중국과 친한 관계에 있는 친중 정권이 있는 지역은 죄다 견제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지역에 분쟁이 현재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대1로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100% 실패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100% 실패해요. 100% 실패하고 중국은 망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메르켈, 마크롱, 메이 누굽니까?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 뭐라고 얘기해요? 시진핑의 1대1로의 반대. 여기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게 왜 잘려서 안 보일까? 하여튼 등 돌렸다라는 글씨가 있어요. 반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네 혼자 다 해먹냐 이거예요. 너 혼자 다 해먹어? 이러면서 반대해버린 거예요. 너나 해라.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목적은 유럽과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유럽까지 연결이 안 되면 이 실크로드는 무용지물이에요. 왜냐?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중앙아시아가 살 거예요. 중동이 살 거예요. 결국 유럽이 사야 돼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실크로드를 까는데 유럽이 안 해버리겠다는 순간 실크로드 계획은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왜 이게 중국에게 엄청난 위기로 다가온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국가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GDP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GDP 계산 공식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GDP 계산 공식은요, 제가 쓸 수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그냥. GDP는 정부 지출 더하기 가계 소비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혹은 수출 빼기 수입은 그냥 투자라는 말로도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중국의 GDP가 성장을 하려면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중국 애들이 13억 인구 있다면서요. 그럼 그 13억의 인구가 물건을 많이 사는 소비를 하면 됩니다. 소비시장, 가계지출, 즉 소비를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GDP는 올라가겠죠. 근데 중국 사람들 월급 별로 없죠? 그래서 가계 소비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패스. 그 다음에 수출이 남아있죠.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계속 올리고 있죠? 중국의 수출을 가로막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출 GDP 성장의 요인에 지금 고려가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 투자 어떨까요? 투자. 이거는 금융투자예요. 지금 중국은 서양 국가의 금융투자도 굉장히 견지합니다. 왜? 무서워서. 적대적 금융 세력이 들어와갖고 금융을 교란시키면 중국 경제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융투자도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국의 GDP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정부 지출. 그 정부 지출을 뭐로 하고 있어요? 1대1로. 근데 그 1대1로를 유럽 국가들이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중국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한 방에 망하는 겁니다.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중국이 1대1로에 목숨을 걸었느냐? 이번 제19차 그 전인대회 때 시진핑이 독재자가 됐죠. 드디어. 모택동 다음으로.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1대1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요. 자신의 아주 필승의 사활을 건 국책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즉 정부 지출을 국책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GD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독재자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제성장 외에는 없습니다. 경제성장 실패하면 그 독재자는 바로 쫓겨나요. 따라서 경제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수출도 안 되고 가계소비도 안 되고 외국인 투자도 위험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결국 내가 강력하게 일당 독재 체제를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 지출, 국책 사업을 통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꼬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중앙아시아자 중동 지역의 철도, 그다음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등등을 깔면서 각종 건설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필요한 자재가 있죠. 원자재, 철강, 시멘트, 목재, 플라스틱 등등 많은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중국에서 수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남의 나라에 파이프라인 건설하면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제조업이 움직이죠. 왜? 1대1로 사업, 여기 파이프라인 까는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으니까. 그러면 세멘트 공장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GDP는 어떻게 돼요? 수출도 증대되고, 수출이 증대되니까 그 기업이 월급을 주니까 가계의 지출도 증가하게 돼요. 그 근본적인 견인 차이 역할을 정부 지출로 한다. 인데 그걸 유럽이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랑 무역 전쟁한다고 여러 번 말이 오갔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한다 그럽니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니까. 내가 이거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절대 시진핑이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왜? 구조상 그래. 구조상.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자마자. 시진핑이 꼬리를 내려대네 칼날을 들이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2배로 늘렸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자, 중국이 수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시베리아, 실크로드 바닷길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중국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지역은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지금 실패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미국 해군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 있죠. 지금 바닷길 막히고 있어요. 자, 그럼 러시아는 지금 중국은 어디를 통해서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죠? 러시아. 그러니까 2배로 뛰었지.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국의 1대1로는 실패했답니다. 왜? 1대1로는 실크로드와 바닷길이거든요. 이 멀쩡한 길을 놔두고 모터로 러시아로부터 2배를 수입합니까? 왜? 망했으니까 그런 거지. 일단 하기는 하는데 왜? 지금 당장 멈추면 중국이 부도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의미 없는 투자예요. 아파트를 만드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일단은 해. 왜? 지금 멈추면 더 위험해지니까.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도랑 견제를 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그래서 중국은 일단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서도 미국하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바닷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역을 중국이 지금 땅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는 섬이 없어요. 그래서 인공섬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중국이 얘기하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 있어요. 저 도가 섬도자입니다. 연은 이을 연자예요. 섬을 연결해서 방어선을 만든다. 도련선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 지역엔 섬이 없으니까 세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만든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게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이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가 일본 열도, 대만, 그 다음 이쪽에 한국, 제주도, 그 다음에 대마도가 있거든요. 일본에. 저 지역은 일본 땅이 아니야. 중국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중국인들이 무슨 짓을 하냐? 바로 리조트 개발과 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아나는 정신 나간 한국의 정치인들이 중국 하면 그냥 어이구하고 떠받들면서 죄다 중국 돈이라면 헬렐레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기업을 죄다 팔아넘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지금 제가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중국은 이 지역에 미군 기지를 철수시켜야 되는데 미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절대로 미군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쓰는 전략이 뭐냐? 저기에는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공군기지 옆에다 주변에다가 높은 빌딩 지을 수 없죠? 근데 저기다 일부러 호텔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군기지는 반대하죠. 안 돼.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은 어떨까요? 찬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뒷돈을 뿌리죠. 야, 내가 돈 줄게. 네 땅 사서 내가 거기다 아파트 지을게. 그러면 내가 네 그중에 한 5채 너 가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 물러나라. 대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딸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원정 데모단들이 오죠. 그런 식으로 그런 짓을 한다고요, 지금. 자,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금 대마도, 제주도, 오키나와 이런 데를 지금 땅을 사면서 유입하고 있어요. 자, 2015년까지 중국의 투자 패턴, 해외 투자, 중국도 해외에 투자합니다. 패턴을 보면은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에너지예요. 옛날 때 후진타오라든가 시진핑이 자원 얘기하라고 해서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갔었죠.
그때 쓴 돈이에요. 왜? 자원 확보하려고. 자원이 확보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가지고 와야 되죠? 운송. 두 번째로 많아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게 뭐냐? 부동산이에요. 왜 부동산이 많을까요? 자신들이 자원을 사서 가지고 올 때 중간중간에 항구가 있을 수도 있고 물류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죠? 거기에 쓴 비용이에요. 즉 전략적 군수 물자를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거점 지역의 땅을 사는 그 명목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제주도, 강원도 평창 이번에 올림픽이 있었던데 전남 여수시, 인천 영종도 등등의 지역에다가 우리나라에서 5억 또는 10억 이상 투자하면은 영주권 주죠? 그거 이용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개떼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얘네들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생기고 뻥튀기가 됐죠. 이걸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부동산을 또 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삽니다. 제가 늘 강의 때 얘기하는 비트코인 이런 걸 통한 돈 세탁을 위해서. 그런 자금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경제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나라에 미친놈들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좌파 우파 똑같습니다. 우파 사람들 이런 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좌파 많은 거 아니에요. 우파도 해요. 이 짓을. 이거를 부채질을 한다고요. 나라가 망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2014년 9월까지는 요 정도였어요. 지금은 2018년이죠. 이젠 제주도에서 땅 샀다는 건 다 10중 8구 중국인입니다. 보세요. 이때가 2015년인데 2015년에 이미 외국인이 산 부동산소의 40%는 이미 중국인이었어요. 지금은 더 높습니다. 이젠 조사도 안 해요. 이거 조사했다가는 그 정치는 난리 나겠죠. 자, 그러면 왜 제주도의 인구가 증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 증가하느냐? 중국이 갖고자 하는 제1도련선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저 지역을 자신의 땅이라 생각해요. 영해라 생각해요. 영해. 중국의, 그러니까 영해도 자신의 그 땅, 영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늘도 영역이 있고 바다도 영역이 있고 땅이 영역이 있잖아요. 중국은 여기까지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주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주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무력 점령 안 되니까 바로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도 바로 외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5억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만나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죄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이랑 결탁한 정치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죄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자산을 다 팔아넘기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에 종속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중국의 소금 만드는 거예요.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북제주의 제주시 주변, 그다음 서귀포 그 주변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큰 도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기가 항구를 지을 수 있는 데예요. 항구. 항구를 지을 수 있다는 소리는 미군이 제7함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주도에 정박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지역에 바로 해군 기지가 들어서지 못하게 중국인들이 땅을 샀습니다. 중국인만 땅을 산 게 아니라 중국인과 사업을 하는 정치인, 기업인, 중국 여자와 결혼을 한 한국 남자들, 그 다음에 학생운동하는 전직 운동권 주사파 출신, 걔들은 왜냐면 사유지를 공부했으니까 이런 애들 매수해가지고 걔네들이 이름을 빌려서 땅을 사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운동권 출신들은 미군 기지 쫓아내는 거는 자기네들의 사명이라 생각하니까 중국 애들이 그렇게 제안하면 해버립니다. 왜? 돈도 받고 미군도 내쫓는데 뭐 어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시 요 왼쪽 요쪽쯤에 여기 서귀포시에서 남서쪽에 강정 해군기지 마을이 해군기지가 있어요. 그 강정이나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주변으로 이렇게 골프장을 중국인들이 샀습니다. 넓은 대지 땅을. 중산간이라 그래요. 중산간. 제주도에 한 5부 6부 능선. 중산간이라 부르는데 제주도는 현무암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고여요. 비가 와도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이 중산간이라는 지역에 늪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늪지대가 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이 먹는 물이 여기서 확보됩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중산간 일대의 땅을 마구마구 사서 리조트 단지, 호텔 짓는다고 땅을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마르고 있어요. 주로 어느 지역? 강정 해군기지가 잘 보이는 지역. 감시하려고 하는 거야, 감시하려고. 누구랑? 우리나라의 빨갱이들, 그 다음 위장보수들이 같이. 좌우에 중국 스파이는 다 스튜디오에 있어요. 그걸 잘 보라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걸 위험성을 이야기하느냐? 제주도, 오키나와 이런 데가 중국의 영토로 편입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든가 영해를 가져갈 수 있죠? 중국의 영역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죠? 막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북쪽은 북한으로 막혔고 남쪽에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 때 제가 어렸을 때도 배울 때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 삼면 중에 이면이 막히는 겁니다. 강원도 지역 빼놓고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수입도 제대로 못해요. 중국의 눈밖에 나는 순간 바닷길을 열었다 막았다 하면서 우리를 협박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어요. 정치인도 갈아치울 수 있고 기업들도 지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이 짓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뺏겼는데도 우리가 지금 스스로 빼앗겨주고 있죠. 삼성 반도체도 훔쳐가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중국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데모를 안 하죠? 삼성전자를 빼앗기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디램만 원짜 뺏기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왜 모를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겠지. 돈 먹었겠죠. 그 어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반중에 대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좌파는 그렇다 쳐요. 원래 걔들은 돈을 먹었으니까. 우파는 왜 안 해? 먹었겠죠. 전 먹었다 보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침묵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삼성이 혼자 싸웁니까? 노동부랑. 어? 왜 삼성전자가 노동부랑 혼자 싸우냐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같이 도와줘야지. 오히려 저 민주당 국회의원은 오히려 그걸 더 까라고 압력을 넣고 있죠. 그건 자유한국당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중국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평화의 섬 뭐 이거 데모한 애들 뭐 이거 얘기 뺄게요. 얘 운동가들이 이렇게 강정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데모를 했었죠. 미군 기지 못 만들게 방해하려고. 근데 이거 공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에 차이나타운 짓고 있습니다. 60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규모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 우리나라 우파 중에 혹시 지방분권 찬성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좌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파에? 이거 미친놈입니다. 그거 하면은. 왠지 아세요?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데 지금 외국인들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은 투표권을 줍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투표권을 안 주고 지방, 시의원, 도의원은 투표권을 줘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중앙집권제니까 외국인들이 3년 이상 거주해서 투표권을 가져도 시의원, 도의원을 뽑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크게 아직은 못 끼쳐요. 아직은. 하지만 지방 분권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고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방 분권하는 건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중앙 권력을 약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중국인입니다. 그냥. 여기 미국인이 있겠어요? 일본인이 있겠어요? 다 중국인이지. 평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평택 옆에 미군 기지 있죠? 근데 평택 차이나타운에 60만 명이라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지방 분권하라는 걸 이용해갖고 투표를 하게 되면 평택시장은 친중파가 되거나 중국 사람이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의원, 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흔들어댈 테니까. 선거 자금 준다고 유혹할 테고. 지방 분권화가 되게 되면은 중앙정부가 통제를 못하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분권화된 지역을 각계격파해갖고 한반도 전체를 중국화시키는 시나리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를 왜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까? 아니요. 김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중국의 의도입니다. 중국의 의도예요.
김일성이는요, 시진핑 똘만이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똘만이에요, 똘만이. 우리는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뿌리를. 이파리 몇 개 뽑는다고 잡초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 중국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북한은 계속 개발해요. 김정은 제거하면은 북한이 핵 개발 안 할 것 같습니까? 바뀐 지도자가 소용이 없다니까요. 잡초는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 뿌리가 중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뭐 다문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면서 일단 막 받아준다고요. 일본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인구가 고령화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의 인구가 사라지면서 그 빈 지역에 중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할까봐 일본은 지금 대대적으로 손을 보면서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한때 일본에 거주했던 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한국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 줄었습니다. 왜?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개방하고 있죠. 평창올림픽 때 어떻게 했어요? 평창올림픽이 2월달에 열리잖아요. 근데 그 이전 한여름부터 해가지고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다 집어넣죠. 그 명분은 뭐예요? 소비를 촉진시키겠대요. 여러분, 중국 부자들이 비자를 발급 못 받아서 한국에 못 와서 소비를 못 합니까? 에? 무슨 바보 같은 발상입니까? 무비자를 해주면 누가 와요? 거지들밖에 안 옵니다. 거지들밖에 안 와요. 중국의 부자는요, 돈 쓰러 오고 싶은 놈은요, 다 자기가 비자 발급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사에다 주잖아. 다 비자 발급받고 다 해서 와요. 그리고 돈 쓰고 가. 무비자 하는 순간 불법 체류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 불법 체류자가 들어오게 평창올림픽을 이용했을까요? 응?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지방 분권화가 됐을 때 중국 애들 미입국한 상태에서 3년 정도 버텨서 투표권만 획득하면은 민주당 애들은 중국인만 바라보고 선거해도 이기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평택시의 위치는 여기예요. 차이나타운이 여기 있고 안쪽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평택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차이나타운이랑 미군 기지 가보셨습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지금 아직 평택 차이나타운은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이거 완성되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매매, 인신매매, 중국의 5천만의 남자들 결혼 못했어요. 여자 필요해, 여자. 한류 때문에 한국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여자 실종자가 급증할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방 분권에 되면은 경찰은 중앙행정권이 아니라 평택시에 분권화된 그 지방정부의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중국 애들이 평택시 시장을 친중파로 뽑아놓으면은 거기서 월급 받는 경찰들이 인신매매단들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하지 아십니까? 전 중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중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중국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식의 불법적 일을 한다는 것을 훤히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중국인하고 되게 닮아있다고. 맞긴 맞아요. 저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중국인하고 닮아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작동할 뿐이지.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자, 오키나와 문제. 여기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보십시오. 沖縄県に属する海面を総合すると本州ぐらいの広さになるんですよ。ですから竹島とは違ってね、沖縄県を失うっていうことはもう国益上重大な危機を日本は迎えるということですね。シーレーンの確保も危ない。そして沖縄県に属した海面のとそれに属する海底の資源、それを失うことになる。もうかなりのパンチだと思います。しかも第一列島線がもう確保できなくなりますから、中国海軍がもう日本を取り巻く状態になってくる。で、アメリカも太平洋にどんどん中国の原子力潜水艦が進出してくると、なかなか追尾も難しくなるという状況でね、非常に安全保障上および国益上重大な危機を迎えると思います。だから沖縄を制する者が西太平洋を制す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ね。で、工作員も沖縄には入ってきてるし、あるいは、ご存知のように中国の帰化人っていうのは結構沖縄本島にいますから、
これから非常に複雑な弾を撃たないこの諜報戦争、諜報戦略っていうのがね、もうどんどん沖縄本島に押し寄せてくると思います。まあすでにもう始まっていると思いますね、水面下のバトルが。香港返還の時にもう頃から沖縄も本来は中国の領土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たしですね、沖縄出身の留学生にだけは特別待遇で君らとは兄弟なんだよなというように非常にリップサービス、いろんなサービスしてきてですね、なんかその気になってるんですよ、沖縄県民も。恐ろしいほどに沖縄県民の歴史感覚がずれてきてるんですよ。それはね、琉球王国っていうのは独立国で、中国かつて独立国でですね、中国は、北京は琉球と日本を同等に扱ってくれたというノスタルジアが醸成されてるんですよ。例えば今の中山知事も、彼も中国の帰化人の出身なんです。で、選挙の時にはその帰化人のファミリーネーム、草冠にお祭りって書いて蔡と読みます。蔡家の子孫であるということがね、ステータスだったんですよ。自慢してたんですよ。でその前の稲峰という知事もそうでした。毛沢東の毛家の出身ということで、こんなね、脇の甘い、もう国境を接していながらこういう脇の甘い状況を放置してきたのはこれ非常に厳しい。 자, 보셨습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귀화한 중국계 오키나와 사람이 도지사를 2번이나 해먹었어요. 예? 우리나라 지방 분권협의 이 일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중국에 대한 4대주의, 노예근성, 이게 합쳐지면요, 우린 일본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일본은 최소한 중국에 대해 그런 의식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저항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뼛속 깊이 4대주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건 좌파 우파나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 발생하면 아마 바로 무릎 꿇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 오키나와 도지사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내가 중국인 후예라는 거를 밝히면서 선거 활동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당선되니까. 그쵸? 자기가 중국인인 걸 숨기면서 해야 선거가 당선된다면 오히려 숨겼겠죠. 아, 나는 친중파 아니에요. 나는 중국인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선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떳떳하게 나는 중국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해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도지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 예? 이게 우리나라에 곧 닥칠 문제입니다. 곧. 이거는 홋카이도에서 있었던 문제예요. あまりいいことではない。ましてやここでの場所開きのような形で朝鮮総連の議長が来ている。そこに、日本の華僑系の団体ですね、その人たちも一緒に絡んで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北海道においてはこうした土地の買収、あるいはここの農地で農産物を作る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例えばさまざまな歴史問題に絡むような、北海道に、例えば朝鮮半島から、戦時中に、徴用工の人たちが来た、そういうようなことの慰霊祭、なんていうのも、朝鮮系の人たちとそれから、在日華僑の団体が一緒になって大々的にやっていたりする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連携の強い人たちがここに、ずらっと、顔を揃えて、ここのなんか場所開きのようなことをやった。そしてここで食料を作って、輸出をすると。相手先 자, 이것도 뭐냐면은 일본 조총련, 한국의 좌파단체, 중국 화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홋카이도에 땅을 산 다음에 거기서 쌀을 생산을 해가지고 북한에 수출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 제재를 취하는데 얘네들이 풀어준 거야. 왜? 경제 제재를 취하는데 미국의 동맹국이 일본 쪽에서 수출을 해버리는 거야. 물론 일본 정부가 하는 건 아니죠. 빨갱이들이 하는 것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미일 군사 동맹을 부서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좌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미 군사 동맹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불협화음을 일부러 일으키면서 뭐 인도적 지원이니 뭐냐면서 자꾸 퍼주려고 그러죠. 똑같은 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미래가 닥칠까를 알려면요, 일본을 봐야 됩니다. 일본이 현재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나. 그러면
보면요, 일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첫 번째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사실 둘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또 별도도 아니야.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절대 안 옵니다. 예. 자, 여기가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기지예요. 이 주변에 지금 이게 다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요. 요 가운데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역시 미국 놈들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저 기지가 생기던 당시에는 여기 도시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랬는데 일본도 패전 이후에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군 기지 옆으로 이사 와서 먹고 살았죠. 미군 기지 상대 장사하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창녀촌도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인구가 하나 둘 모이다 인구가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미군 기지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구조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핸드폰이 컨트롤이 안 되나 보신다. 그래서 이러다 이렇게 쭉 이게 만들면서 점점 마을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초창기에는 미군 기지 때문에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미군 기지가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단 문제는 그 거추장스러워지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모르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활주로 주변에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제가 어렸을 때 방화동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저희 동네 무진장 시골이었어요. 저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오리지널 토박. 서울 토박인데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개월에서 밑거리 잡고 놀았어요. 서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도시 정서가 없어요. 지금도. 전 서울 토박인데 시골 사람이랑 완전히 사고하는 방식이. 어렸을 때 똥포 갖고 논에다가 비료도 뿌리고 했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낙후됐었어요. 서울 치고. 지금은 마곡 좋아졌죠. 가양동 좋아지고. 옛날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저기다가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어떻게 될까요? 에? 이런 게 바로 악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게 미군 기지가 좀 불편해. 이런 마음이 들 때쯤 내가 중국인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야 내가 네 땅을 10배 주고 살게. 그리고 거기 건물도 내가 3분의 1은 너 줄게. 이런 식으로 투자 제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 물러가라 대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미주의자를 만들어 나갑니다. 반미주의자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돈 주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그걸로 강력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뇌물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성공해왔죠.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퍼뜨렸습니다. 중국 애들이 어떤 꼼수를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 다음 동영상은 잠깐 여기 나올래? 요거부터 먼저 해야죠. 자, 여기가 후텐마 기지예요. 오키나와에. 이 후텐마 기지에 이렇게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전하라는 데모가 점점 거세집니다. 왜? 중국 애들이 야금야금 자본을 집어넣으면서 분열 이간책을 썼거든요. 여기 이제 조총련, 일본 좌파 이런 애들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럼 기지 이전하자 그래요. 바로 어디냐? 해노코라는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해요. 여기는 일본인들이 별로 안 살아. 이쪽은 좀 외진데라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로 기지를 이전할게 라고 딱 했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인들이 여기다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개발 못하게 하려고. 미군 비행장을 못 짓게 하려고 이 지역 땅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중국인이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오키나와 사람들한테 합작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경우를 다 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여기에 땅 살 때 일본 애들 이름 빌려주잖아요. 그럼 매달 월급씩을 얼마씩 줍니다. 돈을. 우리나라도 이 돈 받아먹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조사해야 돼요. 왜?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 땅을 사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나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또 주민들이 미군 개새끼들 거짓말했다예요. 제국주의자 물러나라. 데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키나와에서 중국계 오키나와 도지사가 탄생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후텐만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라고 했을까요? 여기 있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전략가가 아니네요. 있으라고 해야지요. 왜? 나는 중국인이야. 그런데 나는 보수야 이런 거예요. 난 친중파 아니야. 난 보수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미일 동맹은 굳건해야 된다 생각해. 그러니까 후텐만 기지 이전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난리 나요. 그렇죠? 그거를 중국계 도지사가 더 이간질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땅은 계속 잠식해서 이 기지를 못 짓게 방해 공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 우리나라는 안 할까? 우리나라는 안 할까? 이 똑같은 방식을. 네? 자, 다음은 이제 그 영상이에요. しかしこうした意見もある中、去年1月に行われた名護市長選、投票率は 76.71% で、結果は辺野古移設に反対の稲峰氏が移設推進派の末松氏を破って勝利。その差は4000票余り。この結果についてママが意外な話を口にした。大きな問題なんです。大きな選挙するためによそからここに引っ越しした人。そういう方もいるんです。それで負けたっていうからすごいあれがあるんです。 보셨어요? 외지로부터 중국계 오키나와 사람을 도지사로 뽑기 위해서 외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외지라고 하면 이제 일본이죠. 일본 다른 도시에서 주소를 이전시킨 거예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국제코민테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코민테른. 국제공산당.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는 놈들과 일본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는 놈들, 중국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는 놈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고 같은 계획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이 급증을 해요. 이때 당시에 여기 안 보이는구나.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2009년도 초창기만 해도 인구가 54만 얼마였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2010년 되면서 인구가 59만 한 2천 정도로 듭니다. 무려 한 4만 명 가까이가 늘어요. 참고로 현재 제주도 인구는 67만이에요. 굉장히 큰 숫자죠? 거의 한 10%가 들어와 버려요. 10%가. 어디로부터? 전라도나 좌파 사람들이. 그래서 제주도에 도지사 뽑는데 얘네들이 주소지 이전을 해서 제주도민으로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와, 이리고 나서 또 중국에 땅 팔아먹으려고. 중국 애들이랑 외자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업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을 계속 중국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가는 있죠. 선거자금 받지. 선거자금. 정치인이 가장 필요한 건 선거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매국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라를 팔아서 돈을 챙기니까. 그게 매국노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를 얘기하느냐? 좌파들은 저를 친일파로 몰아갑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좌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친일 프레임에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드는 얘들이 다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저것 봐라. 일본 우익단체의 방송을 보고 한다요. 그게 아니죠. 중국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본의 사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일본 자료 참조하면 아 봤지? 친일파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을 이걸 못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교묘한 전술이냐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례를 봐야 되고 일본에서 어떻게 중국인인지 알아야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트럼프가 북폭을 하는 게 아니라 남폭을 하게 생겼어요 지금. 네? 너무나도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하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김태환 도지사 주민통합 투표가 있었어요. 인구가 증가하던 그 시점에.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주 해군기지 입지에 대해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었죠? 와서 데모했고. 그 시기예요. 그렇죠? 오키나와랑 똑같죠? 단 제주도 도지사가 중국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른다예요. 지방 분권화가 통과되면은 그때는 진짜 중국인 출신이 우리나라에서 도지사, 시장이 나오는 날이 안 남았죠. 저는 그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친중파 정치인, 친중파 경제인 득세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해요. 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적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면 우린 죽는 거예요. 다 아시죠? 미국 눈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그러한 위험한 모험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재미있는 거. 이거 아주 재밌어요. 잘 보세요. 提案をしてどんどんやっぱり実行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たちょっと違うテーマでちょっと皆さんに提案をしたい。私は今提案したい話は沖縄の反基地闘争現場におけるいわゆる外国人について皆さんのご意見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私現場に入りましてその活動家の構成比率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見ています。はい。突き飛ばされたり蹴っ飛ばされたり後ろから蹴られたりもしてますよ私はそのたんびにね。そういった中で見てきたのは、まず活動家の6割が、沖縄出身の元教員公務員労組関係者が6割、3割が県外からの方々そして1割が外国人、主に、在日韓国人やその他オーストラリア人もアメリカ人もカナダ人もいます。そういった中で今回国会で山田博先生が質問をしてその中で明らかになったのが41名逮捕者の中で4名が韓国人だったっていう話。さてじゃあその韓国人現場ではどのようなことをやってるかというとさっきのお笑い沖縄平和運動の中であったように基地の前に来てテコンドーの変な踊りを踊ったりですね。あとこれ今日皆さん現物持ってきてます。お見せします。はい、皆さんこれはですね沖縄のキャンプシュワブという米軍の海兵隊基地のフェンスに張られた横断幕。 박근혜 퇴진 몇 년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17년도. 우리 그 탄핵 그때예요.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라 써놓은 거죠? 요 밑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 써 있어요. 이거 누구예요? 정교저지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예요. 자, 좋다 이거예요. 좋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썼어요. 이거 제가 또 이따 다른 자료 보여드릴 텐데. 근데 저게 오키나와에 왜 와 있냐는 거예요. 바다를 타고 흘러갔나? 예? 이거 묶여있던 거예요. 미군 해군기지, 후텐마 해놓고 기지에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식탁만 더 큰 것도 있었다고.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진짜 저거 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찾았어요. 여기에 지금 제 PPT에는 없지만은.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제가 2017년 2월 28일서부터 고대사 강의 접고 국제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왜? 간첩 새끼들이 드글거리니까.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제가 강의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고대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80%가 좌파 계열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고 간첩 새끼들, 나쁜 새끼들 욕하고 빨갱이들 숨어있다. 주사파 얘기 그때 제가 했어요. 그때 주사파 얘기할 때 저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니 주사파가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얘기할 때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주사파 위험하다. 얘네들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얘기할 때만 해도 미친놈 소리 들었는데 당시 저를 욕했던 좌파들 중에도 상당히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전향 전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저는 여기 여러분들처럼 우파분들만 모셔놓고 강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좌파들인데 가서도 한가운데 가서도 강의합니다. 저번에 가서 제주대학교에 가서도 강의하고 오고 원래 그래요. 저는 저기 공무원 노조들한테 가서도 강의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반중하시고 반북하세요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원래 전 그렇게 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좌파가 있다. 그건 나가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앉아 계세요. 그래요. 끝까지 앉아 계세요. 그래요. 가지 말라고. 왜? 내 말 끝까지 들어보라요. 나를 공작해서 음해하려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요. 내 말 들어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 배후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태극기 가시죠? 그 주요 슬로건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죠? 친중하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이걸 왜 몰라. 이거 배경에 중국 돈이 있다니까요, 지금. 중국 애들이 자금 지원했어요. 자금 지원해가지고 뒤에서 공작했단 말이야. 물론 북한 애들이 행동대장으로 나섰지만은 그 진짜 뒤에 배우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잘 보십시오. 잘.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박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이 있었지만은 설마 그렇게 투표에서 깨질 줄 알았겠어요? 다 그러잖아요. 다. 그거 질 줄 몰랐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탄핵했을 때 참석했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중국하고 사업이 연계된 사람들이 많았죠.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내부 배신자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어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북한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중국일 줄이야. 깜짝 놀라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EEJ라고 하죠. 중국인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EEJ를 확실하게 해서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지방 분권화. 한국인들을 더 잘게 쪼갠 다음에 분권화를 시켜서 돈을 주면서 또 매수해 가면서 하나하나 자기 편 만들려는 전략이 지금 지방 분권하고 그렇게 탄생한 촛불 정권이 그 앞잡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보십시오. 정교조 애들이 그때 들고 있던 거 똑같죠? 똑같은 종이죠? 그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오키나와에서 일본 조총련, 그 다음에 중국인 유학생, 한국 좌파단체들이 오키나와 가서 저 데모를 했어요. 아니, 오키나와가 한국 땅이에요? 거기서 박근혜 대전을 외치면은 효과 있습니까? 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국제코민테른이라고. 응? 중국의 공산당과 일본의 조총련 좌파단체와 한국의 좌파는 한 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2008년도 일본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하려고 했다 실패했어요. 부결됐어. 왜?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바로 친중 반미 정권이었어요. 일본의 민주당. 그래서 그거는 인권과 차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부결시켰는데 그 당시에 그 법안을 자민당이 왜 그때 상정을 했느냐? 중국인하고 한국인이 이상한 데 땅을 산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원자력발전소 옆에, 경찰서 옆에, 시청, 그 다음에 자위대 기지 옆에, 미군 기지 옆에 땅을 산다는 거예요. 개발 안 되는 지역에. 그것도 대규모로. 그거 왜 사냐는 거예요, 도대체. 개발도 못하네. 사봐야 그냥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거의.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돼. 개발해도 사람이 안 오고. 그럼 그거 왜 한 거예요, 그걸? 감시 역할이겠죠, 감시 역할. 뭔지는 알 수 없으나 불순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국인들은 대마도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대마도에 왜 땅을 사지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문제로 싸우고 있죠? 그럴 때 중국인들이 5억 원 이상 투자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한국 남자가 중국 여자랑 결혼한 케이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운동권 애들, 걔들 친중파니까 그런 애들, 이런 애들 국적을 세탁한 중국인들, 이런 등등의 애들이 한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대마도에 땅을 샀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마도에서는 혐한 분위기가 형성되죠. 지금 대마도에서 한국 사람들 싫어하죠? 그거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렇게 돼서 혐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뉴스에 보도가 되겠죠? 자, 그럼 그 뉴스를 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우리 일본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그럼 땅을 다시 팔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뜻있는 한국 국민들이 대마도 땅을 드디어 접수하기 시작했구나. 본래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었다. 고로 지금 이러한 그 뜻있는 한국인들이
대마도의 땅을 사면서 경제적 그 주권을 회복하는 거를 우리도 동참하자. 이게 전형적인 한국인의 반응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위험하니까 막아야 된다 그래서 13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KBC, MBC, 뭐 여러 방송, 조중동, 한겨레, 심지어 우리나라 좌파의 민중일보까지도 가가지고 이거를 보도하려고 그랬어요. 그 어느 단체도 실어주지 않았어요. 왜? 제가 얘기했죠? 친중파는 좌파에 맞는 게 아니라 우파에도 있다예요. 좌우가 다 중국 돈 받아먹고 헬렐레 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러한 위기사항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어느 놈도 기사를 안 써주고 방송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떠들어서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마도 문제를 계속 촉발시켜서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해야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한미일 군사동맹이 깨지면 좋아할 나라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자, 군사비 조달 정책. 2015년까지는 자원외교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주로 그 외국인 투자를, 해외 투자를 할 때 운송, 철도 이쪽으로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1대1로 때문입니다. 1대1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대규모 물류 시스템 산업을 구축하는 데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은 바다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간다거나 남미까지 가는 거는 바닷길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전쟁 나면 미국을 이기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자국과 영토를 접하고 있는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남아시아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친중 정권을 세우게 하고 한국에다가도 친중 정권을 세우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온갖 돈과 매수를 하죠. 뇌물을 옛날처럼 책상 밑으로 돈다발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로 사업이라는 명목을 합니다. 사업. 합법적으로. 사업한다고 하면서 뇌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끔 합니다. 그게 중국의 정책이에요. 네팔에서도 그랬고 페루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집중하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자원 외에도 정보통신, 유통,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중국이 최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훔치기 위한 온갖 공작과 전략을 펼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D램 반도체 지금 문제예요. 백혈병 걸린 거에 대한 원인을 찾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제조 공장 도면을 내놓으라 그러죠. 그거 주면 중국에 팔아먹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뻔한데, 자, 근데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게 왜 심각하냐?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썩을 대로 썩어서 중국 돈 받아먹고 말을 안 한다면요, 전 이건 미국이 해결했으면 합니다. 아니, 미국 해결하면 여러분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직원들 실업자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본사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게 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중국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해요. 삼성이 아마 65%인가 그렇고 하이닉스가 15%인가 해서 80%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기타 등등이 중국, 대만, 캐나다, 미국, 일본 요 정도예요. 그래 봐야 뭐 4%, 3% 이래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한국 삼성전자의 제조 공정을 좌파들을 이용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내놓으라는 등 이런 식으로 기술을 뺏어서 D램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다면 중국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F-22를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중국 놈들한테 돈을 받아먹고 나몰라라 하고 모른 척하는 사이에 삼성전자 혼자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삼성전자 돈 받은 거 한 푼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저 없습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자,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도면을 까야 됩니다. 도면 까는 순간 언론에 보도가 되겠죠? 그건 중국은 공짜로 도면을 그냥 얻는 거예요. 아주 합법적으로. 북한은 봐도 몰라요. 그쵸? 그 도면은 중국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중국이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늘 중국이 포주고 저거 북한은 창녀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진짜 실질적인 권력은 중국이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요. 이렇게 됐다가는. 한국 정치인들이 지금도 한국의 노동부 좌파애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까라는 거를 막지를 못하고 수수방관한다면 내가 봤을 때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은 미국이 개입하게 될 겁니다. 네. 어떻게 개입하게 될까요? 이거 지금 인터넷 방송 나가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해요. 저는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 페이스에 안 말리게 할 수 있는 방법. 단 문제점은 그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 회사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네, 중국에게 뺏길 바에야 미국 줘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중국이 가져간다면은 전 세계적인 평화가 다 깨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똑똑해져서 이거를 지금 막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세요. 왜? 아직 공개 안 했으니까. 국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금호 타이어도 넘겼죠. 타이어뱅크라는 한국 회사가 사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걸 팔았죠. 민주노총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걔들? 민주노총이 금호 타이어 민주노총 그 데모할 때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법정 관리 반대, 외자 유치 찬성. 여기서 얘기는 외자 유치는 뭐예요? 중국 돈 찬성. 한국 기업 사지 말라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번역하면 그거야. 한국 기업 사지 말고 중국 기업이 살아요. 자, 아니야,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걔네들이 한국 기업이 사면 안 되고, 왜 중국 기업이 사는 걸 찬성했을까? 아니, 중국의 기절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진 않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거겠죠, 그거. 돈 받으려 하는 거겠죠. 왜? 조만간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지방선거 때 민주노총도 동원돼야 하잖아요. 돈이었으면 광장에 모여서 으쌰으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 기술을 팔아먹으면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의혹이에요. 확정은 아니라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사해야 된다 생각해요. 솔직히. 한국 기업이 사는 거를 왜 굳이 방해하냐는 거예요. 핵심 방위산업 기술이 있는데, 핵심 방위산업 기술인데 저거를 왜 중국에 넘기냐는 겁니다. 민주노총 미쳤습니까? 미친 게 아니죠. 그냥 걔들은 매국노입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매국노예요. 개인이 아니라 걔네 단체를 생각하는 거죠. 좌파 단체들. 네. 저는 우파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부패했죠. 근데 조금 변명을 한다면 어떤 게 있냐? 우파의 부패는요, 돈이 안으로 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한테 뒷돈 좀 찔러줬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가라오케 가서 술 마시겠죠. 여자도 붙여주겠죠. 돈도 주겠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 봐야 돈이 국내에서 돌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더 잘 돌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외국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받으면요, 돈은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소비 시장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놈하고 결탁한 놈은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매국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더 나쁜 거예요. 이건 그냥 부패보다 더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 지금 한국에. 이게 중국의 국방비입니다. 미국보단 적어요. 그런데 중국의 국방비는요, 이거보다 더 깁니다. 왜 긴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우리나라 경제인, 그 우리나라 좌파 단체들 이런 놈들, 하긴 또 우파들도 있어요. 우파 정치인, 우파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중국 놈들이랑 결탁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식이라든가 기술을 팔아먹으면서 중국 기업이 대주주가 된 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 CJ 이런 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이익을 가져간다고요. 자, 지금도 휴전선에 가면 북한 군인들 고구마 캐고 농사 짓습니다. 그렇죠? 그 공산권 국가들은요, 국방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부대별로. 가난하니까. 원래 중국 군들도요, 원래 각자 자기 군구에서 농사 짓고 장사하고 해가지고 그 돈 갖고 뭐 국방비를 조달했었어요. 각자. 그런데 중국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옛날 때 농사 짓던 군대가 기업을 만들고 지금과 같이 텐센트, 화웨이 같은 기업을 만든 겁니다. 화웨이 기판은 여러분이 쓰는 모든 통신사, SKT, LG U+, KT에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의 핸드폰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도청합니다. 왠지 아세요?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회사예요. 즉 인민해방군 소속 일종의 국정원 부대의 기업이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단톡방 많이 하시죠? 카톡.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서버도 팔아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5G 한다 그러죠? 그것도 지금 중국에다 팔아넘기려 하죠. 화웨이에. 미국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심한데요. 왜?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하고 싶어. 미국 눈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과 기업인은 한국인입니까? 중국인입니까? 응? 자, 이제 하와이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와이는 제일 큰 섬. 요 밑에 이렇게 기다란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활주로죠? 공항입니다. 코나 국제공항이라 그래요. 요 밑에 이게 뭔지 아세요? 미군 기지예요. 하와이에 있는. 여기다가 대규모 태양 판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누가? 중국인이. 항상 미군 기지 옆에는 중국인들이 땅을 삽니다. 이거는 한국,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와이에서도 일어나고 피지에서도 일어나고 괌에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그 옆에는 항상 중국인들이 리조트를 짓는다던가. 이제 태양광이랑 꼼수 있어요. 태양광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태양광 하면은. 태양광은 전기를 만들어내죠. 저기다 카메라나 도청기를 달면 작동하겠죠. 전기가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사드가 배치된 성주마을 주변 땅은 누가 샀을까요? 운동권이랑 같이.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이 짓 하고 있어요, 이 짓 하고. 사드 미사일 기지 세우면 뭐해?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데. 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자, 그래서 중국은 제1도련선 해갖고 요 주변에 제주도, 대마도, 오키나와 땅을 지금 중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리조트 개발이란 명목으로. 인공섬을 만들면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명분해서 미군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투자라는 사탕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있고 제2도련선이라서 이 지역까지 괌이라서 왔죠? 괌에도 미군기지 있어요. 이런 데도 지금 미군기지 옆에 중국인들이 땅을 사면서 접근해서 감시하는 이상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중국이 생각한 제2도련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북핵 개발 문제 때문에 참여한 군대 중에 호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호주가 왜 왔어요? 길이 막히고 있거든 지금 호주도 아시아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 봐라요. 여기 되면 나 고립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야. 왜 북핵 개발에 호주가 왔느냐? 북핵 개발에 자금을 누가 대주냐고요? 중국. 물론 우리나라도 있어요. 지금 현 정권도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해. 필요 없는 중국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북핵 개발 문제에 호주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호주가 여기 참여한 건 중국 견제란 말이야. 북한이 아니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국과 북한은 하나라니까. 이거를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방어선. 우리는 지금 신냉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냉전이 다시 시작됐어요. 과거 공산권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이 다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싸운다는 소리는 한국 사람은 지금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똑같은 입장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돌아온 거예요. 뭐예요? 반공이에요. 반공이라는 의미는 뭐가요? 반중, 반북이에요. 왜? 공산당이 싫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반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중동, 파키스탄, 남중국해, 한반도까지가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인도 태평양 방어선이고 현재 이 지역에서 지금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해요? 흥분되십니까? 열받아서? 네? 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이거를 지금 풀어나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이 그 국내 언론들은 전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읽지를 못해요.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산주의 국가와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을 상대로 싸우면서 러시아, 중국의 하수인 국가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죠. 싸우는 전쟁이고 그 커다란 전쟁 속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독수리 훈련이 뭐 줄었네, 늘었네 이런 개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전체 지도를 볼 줄 알아야지. 자, 어떻게 움직이나 보죠. 자, 서부전선부터 보죠. 최근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유럽 국가들이 교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량, 다리를. 왜? 장갑차 지나다닐 수 있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러시아군이 유럽 쳐들어올 때 잘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장갑차가 지나다니라고 다리를 놓는 것 같아요? 반대겠죠. 유럽 애들이 유사시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다리를 정비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군대는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위험하죠. 왜? 나토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그러려면 막기 위해서 러시아 군대의 주력은 유럽 전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러시아 지금 가난해요. 러시아가 동과 서를 동시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데 돈은 없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파산이에요, 파산. 한쪽밖에 집중 안 돼. 아,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럽 전선은 나토랑 힘을 미국이 합쳤구나. 오케이. 그렇게 됐구나. 자, 그 다음에 중동 전선. 이스라엘에서 11년 전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격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시리아에서 불이 확 나고 이스라엘 비행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맞은 놈도 때린 놈도 안 맞았다 그러고 안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코피가 나는데 안 맞았다고 우기고 이쪽에 손에 피가 묻었는데 안 때렸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저건 분명히 맞은 건데 해도 본인이 아니니까 뭐 그냥 지나가자고 지나갔는데 11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내가 그때 때렸어 하고 얘기한 거예요. 왜 얘기했을까 이거? 이거 왜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이란에 경고하는 겁니다. 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 좀 이따 좀 더 부연 설명할까요? 그래서 얘기한 게 경고예요. 자, 요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시리아 지도예요. 시리아 지도고 여기 남서쪽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있는데 시리아 정부는 시아파 무슬림이 통치하고 있고 반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따라서 시리아의 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시리아는 늘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어요. 하마스, 헤즈볼라, 무슬림 형제단 얘네들과 힘을 합쳐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리아 정부군의 후방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버렸네. 쿠르족이 독립한다고 난리치고 아이시스가 난리를 치고 알카에다, 레반트 얘네들이 난리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시리아군이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안전해진 거죠. 그렇죠? 시리아 내전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영원히 안 끝날 겁니다. 왜? 그래야 이스라엘의 안보가 확보됩니다. 이건 내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최근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시리아 사태 격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페루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페루가 최근에 탄핵돼서 페루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페루 대통령이 친중파였어요. 친중 행위하다가 쫓겨났어요. 예, 그랬는데 그 페루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랑 같이 가겠대요. 베네수엘라 과거 이전 대통령 누구예요? 차베스 반미였죠. 지금 베네수엘라 토끼 먹고 뭐 사람도 먹는다면서 인육도. 그 정도로 좀 가난해졌거든요. 한때 잘 나갔지 한때. 그랬는데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같이 페루를 가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봤냐? 너 친중했지? 페루 대통령 쫓겨났지? 너 어떡할래?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정 취소하고 시리아 간답니다. 왜? 시리아 사태 내가 봤을 때는 악화시키러 가는 겁니다. 시리아 사태가 악화돼야 이스라엘은 더 안전해지고 중국은 더 물을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시리아 사태가 악화되면 중국이 타격받는다는 거? 중국의 1대1로가 여길 지나가요.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돼요. 근데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사는 나라가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얘네들 쿠르드족. 얘네들이 독립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시리아 내전에 포함되어 있어요.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내는 게 좋을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죠.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철도 건설 안 됩니다. 그렇죠? 중국이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말을 참 해주고 싶어. 쿠르드 사람한테. 야, 이 병신들아. 너희들이 왜 나라를 못 찾는지 알긴 알아?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반미하니까 나를 못 찾는 거야. 근데 이 얘기 해주고 싶은 거야, 진짜. 어? 너희들이 친미만 해봐라. 벌써 독립했지. 어? 아, 안타까워요. 아, 참 진짜 독립운동을 해도 무장투쟁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승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항일 무장투쟁한 독립투자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자였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거기 소련이 있으니까. 미국은 바다 건너에 있고. 당연히 항일 투쟁하면서 소련이랑 연대해갖고 무기도 받고 돈도 받고 싸워서 사회주의자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는 연합국이었기도 하고. 설마 냉지될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일 투쟁한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정부의 눈에서 봤을 때 아군으로 보겠어요? 적군으로 보겠어요? 당연히 적군이 되는 거예요. 왜? 항일 투쟁한 사람들은 소련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다행히도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죠. 저 사람 미국에서 공부했대. 그리고 저기 청와대 화이트하우스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해서 로비 활동해. 저 사람 대통령 키우면 되겠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거를 쿠르족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정말. 니들 항행투쟁이 답이 아니다. 얘. 노가다 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거든. 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시리아 내전이 나면은 중국이 타격을 받는다 그랬죠? 1대1로가 안 되니까. 1대1로 건설 못하면 중국 경제는 무너져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고자 중국 정부군이 참여했습니다. 내란에. 자, 그러면 중국 정부군은 이 5개로 쪼개진 시리아 군벌 집단 중에 누구를 지원하느냐? 시리아 정부군입니다. 어머나, 문제가 생기죠. 여기 더 있죠? 정부군의 동맹국은 이란, 이라크, 러시아, 헤즈볼라, 중국, 북한, 문재인 정권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는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미국에게 있어서 적성국가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 중국이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주는 이유는 지금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시리아 정부군이 이 반군들을 다 제거하게 되면은 시리아의 내전은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시리아 정부군은 친이스라엘입니까? 반이스라엘입니까? 그렇죠? 즉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주는 중국은 이스라엘의 적이죠. 이스라엘의 적이면 미국과는 적이죠. 북한이 시리아 정부군을 돕습니다. 고로 이스라엘의 적이고 미국의 적이에요. 그거를 두둔하는 문재인 정권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왜 관세 보복을 당하고 한지 이유를 모르겠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너희들이 반미하잖아요. 네, 너희들이 반미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간단해. 네, 이거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요. 자, 그래서 중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려고 그러죠. 따라서 미국은 뭐 해야 됩니까? 시리아 내전을 연장해야죠. 누구 마음대로 종전시키려고 그래. 보이시죠? 그림이 보이죠? 국제정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죠. 시리아 문제 다른 사람이 처리하자. 그 얘기는 뭐야? 나 몰라 이거예요. 시리아? 나의 관심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미군 철수한다 그러죠? 지금 철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철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하면은 시리아 내전은 더 혼란해질까요? 진압이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중동 분쟁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정화된 겁니까? 불안정한 겁니까? 답 다 나왔잖아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 응? 잘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라크에서 미 3사단이 철수했습니다. 거기도 시리아 내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쿠르족들이 시리아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리아 내전이 치열해지면서 쿠르족 독립운동이 더 거세지니까 이라크에는 미군은 오히려 숫자를 증가해야 되는데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죠? 빠졌어요. 미 3사단이 철수했습니다. 지금 걔들 어디 와 있어요? 와,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허구 많은 지역 중에 한국에 왔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한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시리아와 북한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시리아와 북한과 이란과 중국은 핵 개발의 한 팀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이런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니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군이여 도와주소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발 좀 미국의 국제 정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씩 해결돼 가고 있어요. 서부전선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이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중동 문제는 개판됨으로써 해결 끝. 이스라엘이 나머지 하는 건 뭐예요? 공포만 하면 돼요. 이집트 정권, 제가 문재인 정권의 미래라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제 동영상 보십시오. 네. 이집트가 현재 친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친이스라엘입니다. 북쪽의 시리아만 반이스라엘이에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상황 종료예요. 그리고 이 시리아를 뒤에서 돕는 배후 국가, 마치 우리나라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듯이 시리아를 분탕질을 치게끔 뒤에서 부추기는 진짜 근본 국가인 이란을 칠 수 있게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늘을 열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 델리로 직항으로 갈 수 있게 사우디아라비아 하늘 열었어요. 그래야 이렇게 지나서 델리를 가니까. 그 델리 가는 게 뭐 중요합니까? 델리를 갈 수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 통과해서 이란을 폭격할 수 있는데, 근데 이란 비행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고 도망치면 돼. 이스라엘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안으로만 들어오는 순간 이란은 공격을 못해. 네. 이런 전략이 펼쳐지고 있죠. 자, 중동도 해결됐네.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중국의 서부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티베트 망명 정부에다가 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인도 총리와 악수하고 우리 잘해봅시다 그래요. 왜? 파키스탄과 중국 서부, 즉 티베트 지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남은 지역이 어디에? 이제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서 남중국해와 한반도가 남습니다. 남중국해에는 베트남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 지금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지금 키 리저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 반토막짜리 훈련이라고 얘기하죠. 항공모함도 없는 훈련이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 항공모함 다 어디가 있냐고요. 남중국해에 가 있어요. 베트남 육군과 함께 손을 잡았어요. 아하. 자, 그냥 지도를 봐야 돼. 이렇게 되면. 자, 나토군이 강화시킴으로써 러시아군을 유럽 전선에 잡아놨습니다. 북한 문제 개입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중동 개판 쳐버렸어요. 시리아, 이란 정신없어요 지금. 북한 도와줄 상황이 아니에요. 자, 파키스탄, 중국 친중파 정권이죠. 중국 여기, 인도가 지금 딱 버티고 있어요. 파키스탄 엉뚱하지 못해. 자, 그 다음에 남중국해. 남중국해는 지금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베트남. 베트남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미국의 항공모함이 힘을 합쳐서 남중국해에 배치됐어요. 중국군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어전선이. 중국 남부로 가야지. 왜? 중국 남부에 베트남 육군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고 반중을 외치고 있고 미국 해군이 와가지고 걱정 마. 내가 다 폭격해줄게 하고 뒤에서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중국 군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양자강 이남으로 내려가야지. 자, 이 상황에서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군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군대를 배치해야 됩니까? 지금 독수리 훈련과 키 리저브 훈련 무슨 훈련이에요? 상륙 훈련입니다. 왜?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봐. 북한 공격하려고 하네. 보이잖아요. 항공모함이 빠진 게 훈련을 축소한 게 아니라 남쪽에 미국의 최강의 해군을 배치시키고 베트남의 그 막강한 반중 의지로 투철한 베트남 육군들을 배치시킴으로써 중국의 신경을 남쪽 전선에 지금 쏠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동북삼성으로 만약에 어떤 정변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막겠어요? 힘들지. 그렇죠? 북한 죽기 직전이네. 딱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서 지금도 그렇지만 상륙 훈련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북한을 안 칠까 하는 거야. 물론 안 칠 수도 있겠죠. 근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분위기 정말 살벌하다. 야. 김정은이가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반쪽짜리 훈련이라니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미국은 정확히 인도태평양 방어선에 자기가 필요한 군대를 제대로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각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91년도에서 2000년 초반까지 중동과 동유럽은 정의가 끝났다고 이제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한다고. 중국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견제, 여기는 진격이에요. 그렇죠? 상륙부대 왔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응? 미국이 언제 군사력을 줄인 적이 있다고. 어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도대체 분석은 하긴 하냐는 거예요. 미국의 국가 전략을. 응? 아 이게 좌파나 우파나 언론 매체들이 왜 이따위냐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의 의도를 못 읽어? 이거거든요. 미국의 의도는 미국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미국 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친미 국가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북한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네. 이걸 지금 강력하게 좀 밀어보죠. 미국은 한 발짝도 안 물러섰다고요. 지금 안 물러섰어요. 지금 계속 강화시키면서 전진하고 있다고. 네? 이걸 지금 후퇴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쳐야 돼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상륙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독수리 훈련에 이거 갖고 훈련한다고. 죄다 상륙 훈련만 해요. 자, 남한하고 북한은 섬나라가 아닙니다. 휴전선을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죠. 왜 상륙 훈련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미 사령관이라 생각하고 한번 작전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상륙 훈련하는가? 아니 땅이 연결됐는데 기갑사다 갖고 쫙 올라가면 안 돼? 왜 상륙 훈련합니까? 필요한 곳만. 어디가 필요해요 미국은? 그게 어디에 있는데요? 부산? 부산이 적입니까? 한국이 적입니까?
인터넷 되나요? 안 되면 그냥 조그만 지도로 볼게요. 제가 그냥. 아이고. 자, 잘 안 보이죠? 이거 조그만 지도로 볼게요. 자, 여기.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칼 빈슨호가 오고 막 그랬죠? 죄다 동해안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서해안을 안 가네? 동해안을 가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산. 왜요? 그러니까 왜? 왜가 중요한 거예요? 풍계리. 핵시설. 그 괜찮은 명분이에요. 괜찮은 명분인데. 자, 보세요. 예전에 그런 거 돌았었죠. MBC 뉴스에서 나왔던 건데, 북한을 공격할 때 북한을 4분할 통치하자는 얘기. 지금 제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 가서 북한 4분할 하면 지도가 나올 겁니다.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 지도를 잘 보세요. 중국 애들이 제안한 중국의 관할 지역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함경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함경도. 중국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중국의 해군은요, 바깥으로 나가려면 한국에 막혀있고, 일본에 막혔고, 오키나와 열도, 대만까지 다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태평양을 나가려는 순간 미국 애들은 카운트다운을 해요. 착착착 하면서 잠수함 3대 나갔고, 항공모함 1대 나갔고, 2대 들어갔고, 다 체크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 완전히 감시 안에 들어와 있어. 중국이 완벽하게 좀 애매하지만 좀 자유롭게 태평양을 진출해서 미국을 위협하려면요, 한국의 동해안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동해안을 진출해야 홋카이도 쪽에서 사할린으로 여기 돌든 이렇게 해갖고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면은 미국의 알래스카를 위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렇죠? 자, 그런 중국의 얄팍한 의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 한미연합국이 아니면 유엔군이 누가 됐든 간에 북한을 때려잡을 때 휴전선을 넘어서 뭐 엄청나게 빠른 100km의 속도로 기갑사단을 돌려보내나 뭐라든 어쨌든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중국군은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중국은요, 평양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 뒤지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할 거예요. 중국은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중국의 전략은 바로 군대를 함경도로 보낼 겁니다. 왜? 거기는 북한군도 거의 없어요. 무혈 입성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함경도만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동해안을 접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는 어디를 쳐야 돼요? 그치? 답이 나왔죠? 왜 상륙하는지가 보이죠? 야,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전략이에요. 전체적인 전 세계 지도를 보면서 쭉 분석을 하니까 함경도네. 네. 이거는 대중국 견제 전략입니다. 내가 봤을 때. 다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이 침략 야욕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함경도는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 방송 뻔히 나갔는데도 얘기하는데 또 다른 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좋아, 상관없어. 그런데 자, 중국이 함경도를 점령할 수 없으면요, 평안도를 점령해도 그 군대는 나가야 됩니다. 왜? 평안도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고 북한 사람들은 한국인하고 다르게 반중 정서가 강해요. 그건 중국 군대는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땅 한 개도 못 가져갑니다. 일시적인 점령은 해도 다 나가야 돼요. 근데 함경도를 점령하게 되면 중국은 안 나가요. 왜? 자신의 국익이 달린 문제거든. 그래서 미국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점령해야 될 적은 함경도예요. 그리고 거긴 풍계리 핵시설이 있으니까 명분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핵시설에 대한 완전 해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 점령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까? 그렇죠? 네. 중국 제거가 목표예요. 자, 그리고서 북한이 또 영변에다가 실험용 경수로를 만든답니다. 고마워 죽겠어요, 저는. 그래야 돼. 니들이 만들어야 미국이 북한이랑 협상 안 한다 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해요. 계속 만들어요. 니 죽으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태극기 부대 쪽에서 나오던데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만나면은 안 된다 뭐 어쩌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이 만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왜? 이미 북한은 협상 카드가 없고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 뭐 한국이 뭐 적화된다 어쩌고 뭐 얘기했잖아요. 뭐 한국을 적화시켜서 뭐 북한은 반중 정서가 있으니까 뭐 북한을 통해 갖고 뭐 중국을 견제하면 된다? 안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 나쁜 희망입니다. 왜 안 일어나냐? 북한은